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E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빈센트님 오셨습니다. 빈센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 빈센트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즉 달러의 강세가 멈추자마자 랠리가 시작됐어요. 네. 이번 달에 거의 한 코스피 기준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게 웬 떡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내년에 디플레, 미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지금 원화 강세로 인해서 랠리를 단기 랠리가 나왔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이 기조로 생각을 한다면은. 환율 전망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신흥국 통화인 원화 환율의 결정 요인 중에서 달러를 빼고선 설명하기 불가능하죠. 하지만 원화만 놓고 봤을 때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이 적자 기조가 꽤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들어오는 달러는 적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화의 강세 기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회복하는 구간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흐름과 상반기까지가 시장이 좋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 회복할 때까지는, 회복하는 걸 보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단기 반등 외에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연준이 3월 달이 분수령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어떤 온도로 어떤 여파로 할지는 약간의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연준은 시나리오가 이런 것이죠. 그쯤 되면 터미널 레이트 가까이 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물가는 잡힌다. 그 알스타라고 요즘에 얘기 많이 하는데 알스타와 알더블스타, 즉 금융시장의 안정 조건이냐 실무시장의 안정 조건이냐 그 사이 언저리에서 터미널 레이트만 유지가 된다면 경기 침체는 없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 소비 괜찮지 않냐, 고용도 괜찮고 소비의 버퍼도 있고, 근데 실제 소비의 버퍼가 있어요. 그런데 고용 시장은 저는 후행 지표라고 보고 있고, 연준의 그 프로젝션을 잘 보셔야 되는데 레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준의 프로젝션이 레벨이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미 4% 중후반을 본다는 것은 완전 고용 실업률은 이미 포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다면 경기는 그 어느 순간 까딱하다가는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침체를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근데 금리를 낮추면은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벗을 정말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피벗을 해버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에요. 피벗이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과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주가는 어땠냐? 대부분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지금 터미널 레이트 버퍼가 12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미국이 기준금리 기준으로 상당히 4.5%예요. 그럼 적어도 핵폭탄급의 100bp의 금리 인하가 4번은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2020년 2월, 3월에 경험했던 것처럼 큰 폭의 하락, 그 위에는 빠른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에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되겠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400bp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위험 자산을 들어올렸을 때 충분히 센티멘트에 작용할 것이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불경기 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거고, 맞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되면서부터 자산시장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주식시장에 코를 들이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경기 침체가 저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연준은 기브업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오히려 유지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그때 그 흐름을 보고 매수의 버튼을 누를 오히려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침체 국면에서 매수의 버튼인데 그게 내년 중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연준의 인식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연준의 인식에 따라서 실제 가시성이 될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시계와 모형을 듣고 보면 이미 9월 달부터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NBER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후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이쯤의 경기 침체였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NBER은 전미 경제인 연합회, 경제학자 연합회죠. 그렇죠. 경제학자 연합회.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 반등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는 다음번 금리 피봇, 즉 금리를 진짜 피봇, 그 유지가 아니고 하락을 시킬 수 있는 그
때 가면 뭐 되게 좋겠지만 네. 시장 접근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위기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 그래서 과거 경기 침체가 왔으면 적어도 15개월은 이적됐다. 그러면 저는 미국 기준으로 올해 9월 말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내년 3, 4분기에는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 네네. 소프트 랜딩을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실물 경제의 큰 턴어라운드 시계 속에서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네. 초미의 관심사인데 역시 연준의 유동성에 의해서 분수령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으려면 저는 연준이 아마 기법할 가능성이 상반기에 있을 것 같다. 3월달이건 5월달이건 6월달이건. 그래서 그때를 아마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누를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시점상으로는 내년 1분기에 혼돌이 거치고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의외로 생각보다 경기가 빠르게 식어 냉각되는 것들을 연준이 관찰하게 될 것이고, 그럼 2분기에 절대 안 하겠다고 했던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고, 네네. 그럼 만약에 이제 PMI가 또 급속하게 계속 50 밑으로 나온다던가, 뭐 실업 청구자 수도 갑자기 계속 늘어나는 우상향이 좀 가파라진다던가, 네. 아니면 뭐 졸추의 부인 이직 보고서의 과열이 확 꺾인다거나, 네. 그다음 유가가 떨어진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시점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버퍼를 그렇죠.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 스탠스가 있으면 보고 싶은 것에 좀 더 웨이트를 보면서 보죠. 네. 중립적으로 보기가 매우 힘든 국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가계 자산 중에서 한국하고 좀 반대이긴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자산의 가계 비중이 40% 언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최근에 NHB 주택 시장 지수라는 생산 쪽에 따지면 ISM 같은 것이죠. 그런 심리 지수의 하락 속도 거의 2005년도 속도거든요. 네. 2020년 코로나에 근접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연동돼서 주택가격 지수도 따라서 떨어지고 있고요. 자산의 일부분이 40% 언저리한 한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금융자산은 어떠냐? 금융자산은 비용이 높아지면서 역시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면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소득은 웰스 이펙트 외에 인컴이 되게 중요한데 인컴 고용 고용시장인데 네. 미국의 고용시장은 후행지표로서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거. 네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스킴이 내려가는 건 다 오케이. 근데 이게 빨리 내려갈 거냐 아니면 천천히 내려갈 거냐. 근데 저는 늘상 전망보다 빨리 내려갈 국면에 들어갔다. 오늘 말씀하신 거의 어떤 핵심적인 논지는 제가 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침체는 왔고, 네. 이 다음 국면을 준비하자는 말씀으로 자꾸 들리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세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 네. 영역이긴 한데. 네, 매우 어렵고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어디부터 약한 고리였을까? 물론 투기적인 요소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간 데부터 약한 고리였겠죠. 네. 비용이 높아지고 실체는 없으니까 녹아져 내리는 게 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요. 네네. 크립토. 네, 그게 디지털 자산 쪽이었고 네. 금리로 넘어갔고 네. 환율로 넘어갔고 네. 주식으로 넘어갔고 지금 부동산으로 오는데 네. 부동산은 과거의 백데이터가 실무 자료니까 경기 침체 들어가면 적어도 15개월 이상은 지속된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1년 이상은 그냥 요만큼 수준 잘해야 아니면 둔화. 왜냐하면 대기 수요는 여전히 있어요. 네.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서 저는 부동산은 대기 수요는 여전히 있다. 근데 대기 수요가 왜 안 움직이냐? 아직까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 그럼 미국 얘기인가요? 한국 얘기인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얘기이기도 하고. 미국 네. 얘기도 한국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수요는 항상 있다. 네. 근데 그 대기 수요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좀 더 조정을 더 받을 것 같기 때문이다. 초입 국면이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먼저 매맞은 자산부터 봐야 되는가 아니면 거꾸로 최근에 조정받은 자산부터 빠르게 반등할 것인가. 네. 왜냐하면 조정폭이 크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저는 먼저 매맞은 자산부터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자산의 도미노 현상의 가장 근저에는 똑같은 트리거가 있었다. 네. 네, 유동성의 긴축 줄어드는 가운데 비용이 올라가는 금리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부분들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조정받았던 자산부터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과 금리 시장, 채권 시장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허들이 있죠. 네. 개인마다 성향마다 좀 다릅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건 자산이 아니다. 네네. 이거는 튤립보다 못하다.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거기를 안 쳐다보고 금리 채권부터 볼게라고 최근에 채권 시장의 두드림이 네네. 상당 부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좀 더
영역을 넓게 봐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A부터 Z까지 다 안 담는 것이 오히려 넌센스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자산도 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 이제 거기서 의문이 있는 게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 승하면서 네. 패한 자산을 하나 뽑아보면 저는 금이라고 생각해요. 금. 예, 금이 정말 안 올랐어요. 네. 저는 최소한 2,000달러는 돌파해서 2,000달러 언저리에도 왔다리 갔다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 네, 그러면 1,600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달러 강세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안 주는 금이 뭐가 좋아 이렇게 네. 되는데 사실 그런 논지로 따져 보면 끝도 없죠. 아니 금리를 안 주는 건 금만이 아니고 디지털 금은 그러니까요. 디지털 자산인 그 크립토들도 금리를 안 주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열의하지 않느냐 이런 높은 금리 상황들이 유지되면 물론 피봇이 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리를 네. 낮추는 피봇이 되면 네. 근데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일부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그건 어떤 자산이 다 똑같은 거니까 데드캣 바운드도 있는 거고 뭐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과거에 0%에서 승했던 크립토가 네.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시중 실세 금리가 3에서 5% 사이 어디쯤에서 붙어 있을 이 상황들에서 네. 과연 괜찮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크립토 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서로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거는 하나의 자산이었다. 네.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냥 그 자체 그거 only just 그거 끝이라고 봤을 때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높은 비용이 높아지고 실체가 없고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당연히 이것은 너네죠. 네네. 하지만 크립토 자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네. 들여다보면 이거는 또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 발언인데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 크레딧 이슈가 엄청나게 큰 샥을 줬죠. 그렇죠.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에 그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레딧 이슈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네네.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이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네, FTX의 그 운영 창업자죠. 네. 그분도 사실은 손가락 안에 들던 사람이었던 거죠. 모두 그 그렇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네, 네. 최근에 뭐 바이낸스 비롯하고 여러 가지 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제 여기저기 개인의 호불호인데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네. 디지털 이코노미, 이제 디지털 경제가 있기 때문에 에셋과 자산이 있는 거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 좀 더 치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산물로서 토큰, 아니 코인 이런 자산을 보자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세대별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이를 다 먹고 나서 컴퓨터가 덜 익숙한 뭐 워드하고 엑셀 치는 거 빼고요. 그냥 컴퓨터가 생활인 사람과 일반 생활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는 관점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전 들리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볼까? 그러니까 전통 자산의 의미에서 디지털 자산의 코인만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 현실 세계의 리얼 이코노미가 디지털 이코노미로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디지털 자산을 볼 것이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작년도에 나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신 거네요. 따지고 보면. 3개월 전에 나왔을 때도 네. 여전히 침체, 네. 위기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근데 그 위기가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른다. 네. 그리고 원래 연초에는 그때는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그때 연초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잠깐 이제 상반기 말쯤에 갖고 반등할 때. 네. 그때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연준이 되게 매파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좀 찬물이 껴지면서 네. 그때 막 별로 안 좋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뭐 그 뒤로 약간 뭐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콜이 좀 주요했다는 말씀 많이 주셨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침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딱 이겁니다. 이미 왔고요. 이미 왔다 네. 침체는. 그런데 단 제가 못 보는 것은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안을 주셔야 되는데 이만큼 다 반영된 거다. 이미 침체가 왔다면 지금의 조정은 다 반영된 거다. 지난 10월달에 그 바닥이 네. 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네, 이미 다 반영한 거다. 라고 저한테 콜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전 그런 분들의 의견을 되게 경청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전히 제 안 속에 의문은 뭐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침체가 먼저 왔다는 것에 동의를 해줬으니까. 단 이번 침체가 루트인지 지속될 건지 아니면 V자 반등인지는 사실 수많은 모형과 추론과 추정을 위해서도 불확실하다. 네. 그래서 옛날처럼 유동성이 많을 때야 멋있게 전망하고 시나리오 1, 2 세워서 네네. 가는 거죠. 네. 6대4 아니 7대3 5대5로. 하지만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돌다리는
늦더라도 보자. 침체는 침체인데 정말 소프트 침체일지 네. 하드 침체일지는 연준은 아니라고 하는데 연준만 믿고 투자하는 거 아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로 봐요. 박스다. 왜냐면 상방도 막혔고 하방도 막혔다.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빠지가 아니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중에 비싼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내년도에 한국 시장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보는 것은 중국의 유동성에 의해서 한국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오늘은 말씀하신 게는 중국은 부동산의 함몰이 유동성 증가를 상쇄시킬 것이다. 마치 2008년도 리만 사태의 스몰판이라고 해야 축소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 자산들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네, 황금성이도 그렇고 또 각 국가마다 특색이 있고요. 한번 잠긴 부동산이 다시 한번 센티멘트가 돌아가려면 적어도 5에서 10년 아니면 그거를 앞당기려면 강한 정책. 특히 뭐 한국은 중간중간에 강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센티멘트가 확확 바뀌긴 하지만 실제 그게 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긴 시간 걸리죠. 네. 3년에서 5년 걸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긴축적인 시기에 글로벌리 부동산 가격의 동조화들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네. 물론 내려가는 것에 정책들이 내려가는 폭을 좀 진정시켜주는 것은 유의미하겠지만 네. 대세 하락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바이코를 외칠까 부동산 특히 어렵다라는 국면에 보면 지금은 누가 먼저 기브업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시직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전 미국이 먼저 할 거다. 침체는 왔고 도대체 이 침체의 끝이 어디냐? 네. 이 밤의 끝이 어디듯이 침체의 끝은 어디냐?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해주셔서 그 보유 편향이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그동안 대비해 가장 듣기 좋은 날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표 하나 준비했는데 네. 내표입니다. 사실 이게 연준의 피벗의 조건들이 있어요. 네. 과거대로 할지 아니면 새롭게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항상 그래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라이브한 것 같아요. 네. 연준의 피벗 조건은 간단합니다. 쭉 보시면 1974년부터 네, 현재까지 연방 기금금리와 PCE 물가인데요. 네. 결국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질 때 네. 연준은 스탠스를 바꿨다. 근데 현재 11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4%, 네. 그러니까 12월 14일 이후에는 4.5%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지금 PCE 기준으로 물가가 6.3%. 네. 그럼 그 차이가 지금 한 200bp 정도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역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물가는 좀 더 금리는 좀 더 이 폭이 줄어들 테니까요. 금리는 한 5%를 향해 갈 것이고 연준 인사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의 물가는 한 4% 내외 수준을 갈 것으로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50에서 100bp 정도 금리가 실질 그 PCE 물가보다 더 높은.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그때부터는 피봇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제 조건은 된 건데 그럴 때 이제 주변에 변수들이 있는데 경기가 변수다. 네. 트리거가 될 거다. 예.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저하고 함께 잘 견디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11월에 좀 회피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길게 보자고 하는 제가 입장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시고 길게 보신 분들 꽤 많은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것도 있다면요? 위기를 위기로 말할 수 있는 타이밍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이코노미스 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지만 위기를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욕먹을 용기, 네. 각오, 욕먹을 각오, 쉽지 않습니다. 헤어질 결심, 욕먹을 결심. 네. 네. 혹자는 이러죠. 포지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다. 저 포지션이 있고요. 네, 저 투자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그렇죠. 좀 더 빠른 대응. 미리 그 상황을 예상해보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대응할 거다라고 대응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어려워서 다들 못하세요. 진짜 오면 또 망설이세요. 아니 먼저 포지션을 잡아놔야 돼. 좀 먹혀야 이게 돼.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먹혀야 돼. 안 먹히면 못 있어. 그래서 못 들어가. 못 맞춰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왔을 때 그 단추를 기계적으로 누르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은데요. 한번 하자. 그때가 왔다. 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1년 만에 바이콜을 하고 가십니다. 마지막 이건 바이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미 물려 있는 사람이고 올라가는 너무 해피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올라가서 그 주식 사면 깨작깨작 사면 그 수익률이 나와? 다 물려야지 다 먹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제일 좋은 거는 마지막 그 하락 한 9할쯤 하락이 시작했을 때 몰빵 포지션이 주식 몰빵 포지션이나 기초자산 몰빵 포지션이 되면 10% 얻어맞고 올라가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안 얻어맞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권투 선수들도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다. 맞으면서 맷집을 가지고 맞다가 때리면서 견디면서 조금 덜 맞으면 내가 이기는 거고 많이 맞으면 내가 지는 거니까 권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잘 버티고 지금 말씀하셨던 오히려 피벗 때가 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현금을 좀 담자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여기 이직해서 멀티 패밀리 오피스 한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황스러울 때도 많아요.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근데 그럼 왜 액션을 안 취하세요? 아직은 땡 아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두려울 때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죠. 가장 두려운 콜은 경기 침체 콜입니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업라이즈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11월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23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1년 만에 바이콜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네, 아주 해피하고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여러분은 그 시종일관 아닌 듯하지만 바이콜을 하신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신 분은 다시 들어보시면 바이콜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빈센트님께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우리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